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자며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을 거듭 주문해온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 청와대에서 함께 오찬을 갖습니다. 오찬은 청와대 제안으로 성사된 걸로 파악됐는데 청와대는 국정 운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157일 만입니다. 뚜렷한 의제를 두지 않은 만큼 물가와 환율 문제, 부동산 대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 교류부터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논의 등 다양한 현안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던 장동혁 대표와의 독대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또 정부는 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최근 당청이 민주, 조국혁신당 합당, 특검 후보 추천 문제 등으로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해왔던 만큼 여당과 관련 논의를 나눌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청와대로서는 합당 논의에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은 데다 경제와 민생, 외교 등 산적한 현안을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밝힌 만큼 먼저 화제를 꺼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신 여야 모두를 향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주로 논의를 들을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 대통령이 그간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디단 점을 지적해온 만큼 회동을 통해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를 한자리에 부른 만큼 대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 국민 통합 메시지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행안부 장관 자리를 지키며 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죠. 내란 당시 경찰과 소방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피고인의 1심 재판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이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판사 시절의 마음가짐을 장관 딸을 비롯해 평생에 걸쳐 이어왔다며 판사 경력을 얘기했었는데요. 내일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계획을 전달받고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계획을 지시받아 이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앞에 단전 단수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단전 단수를 요청을 하겠구나.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에게 상황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이 전 장관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선 2024년 12월 3일 밤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일 판결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부터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했고 실제로 이행한 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형량이 나올지도 관심인데 행안부가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의 주무 부처 중 하나인데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내일 방송사들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제 딱 8일 남았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 재판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생중계됩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 피고인에 대해 지귀현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날 재판에선 김용현, 노상원 피고인 등 내란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한 달 전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계엄에 나섰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폐악질을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주권자가 제발 좀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형과 사형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내란 수괴 전두환 씨의 경우 1심에서는 사형을,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검 측은 민주화되고 위상이 높아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사태 핵심 가담 세력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를 압도적으로 밀어준 중의원 선거에선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가 일종의 사회 현상이란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극우적 색채가 강한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한 지지를 손에 쥐면서 평화 무드를 탄 한일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지 도쿄 신지영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실무를 보러 유세장을 찾은 앳된 얼굴의 지지자들. スローガンが日本列島を強くするっていうのが自分ちょっと惹かれて 심지어 아직 투표권이 없는 중학생도 있습니다. 政治あんまり興味な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高市さんが就任してからなんか政治興味持ってなんか生で見れて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 요미우리 신문이 출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 자민당을 찍은 젊은 층은 2024년 총선보다 무려 1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카이치 팬덤을 두고 정치 현상이 아닌 일종의 사회 현상이라며 국가의 성장이 멈춘 지금 더 나은 사회보다 당장의 생존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수성가로 총리까지 오른 다카이치가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私もすごく働きながら子育てしているので、やっぱりその働く女性としてすごく憧れているので 일각에선 총리가 이 같은 막강한 지지세를 등에 업고 주변국들에 대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전쟁 범죄를 사과한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선 멋대로 사과하면 곤란하다고 비난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한 우리나라를 향해 기어오른다고 말할 만큼 극우 노선을 고수해왔지만 총리 취임 이후엔 강경 발언을 자제해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기조를 가늠할 첫 분수령은 이번 달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독도 행사.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이 행사에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이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관계마저 망치는 선택을 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총선 압승 직후 총리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거듭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 역시 취임 이후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을 펼쳐온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행보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달걀 찾는 분들 더 많으시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 위생이나 사육 환경 등을 고려해서 동물복지 인증이 붙은 달걀을 구입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농가에선 동물복지가 말뿐인 것 같습니다. 홍희표, 정혜인 두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동물복지 달걀을 생산하는 국내의 한 축산 농가. 널찍한 축사 바닥에 닭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워낙 많은 닭이 부대끼다 보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축사 옆에는 죽은 닭의 사체들이 구석에 뒤엉켜 있습니다. 밀집도도 원래도 높은 뿐더러 입구 쪽에 완전히 몰려서 소음과 암모니아 독성 악취 때문에 힘들거든요. 닭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동물복지 달걀 생산 농가. 깃털이 한 움큼씩 빠져 벌건 피부가 드러나거나 날개뼈가 그대로 보이는 닭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전문가는 스트레스로 인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When the chickens are stressed, trigger the feather pecking also. Stress weaken also the immune systems of the birds, which makes the birds more vulnerable to the skin diseases. 모두 동물복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국내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들입니다. 현재 동물복지 인증 기준은 방목장 크기와 조명, 회, 깔집의 유무 등 70여 가지. 하지만 대부분의 조건이 설비 위주로 돼 있어 실제 사육 환경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500곳 넘는 전국 동물복지 농장을 담당 인력 10여 명이 관리해야 하다 보니 매년 진행하는 사후 점검도 촘촘히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만 마리를 사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장에서 당연히 닭들을 방사도 하겠지만 과연 얼마큼이나 되는지 소비자들은 뭘 알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달걀에는 생산 환경을 숫자로 표시한 난각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야외 방목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닭이 낳은 달걀은 1번, 축사 안에서 풀어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은 2번으로 동물복지 달걀은 대개 1, 2번에 해당합니다. 좁은 닭장 안에 갇힌 닭이 낳은 3, 4번보다 생산비가 보다 많이 드는 만큼 가격도 많게는 1.5배에서 2배가량 비쌉니다. 그럼에도 일부러 돈을 더 내면서까지 동물복지 달걀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 달걀을 찾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마트에서 달걀을 사면서 난각번호를 확인하는 모습은 이제 낯익은 풍경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보세요? 아무래도 좀 닭이 스트레스 덜 받으면 좀 좋은 알을 낳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물복지 달걀을 고른 소비자가 생각한 축사 환경은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2번인데 이렇게 키우죠? 슬퍼요. 너무 안쓰러워요. 혹시 좀 상상하시던 모습이 있으세요? 저는 1, 2번이면 이 자유롭게 이렇게 방목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충격적인 걸 봐서 사람으로 치면 그쪽에 가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그러네요, 좀 마음이. 하지만 이 정도 환경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전체 달걀 가운데 1번, 2번 달걀은 10% 정도. 90% 달걀은 닭이 움직이기도 어려운 비좁은 닭장 안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수준의 난각번호 4번의 기준 면적은 0.05제곱미터입니다. 이 A4 용지 한 장보다도 좁은 곳에서 닭들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달걀에서 살충제까지 발견되면서 좁은 닭장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듬해 최소 면적을 1.5배 늘리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당시 생산자들이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7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시행이 예정됐던 건 지난 2025년.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다시 2년을 유예시키면서 비좁은 닭장의 개선은 더 미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물복지 인증농장이 꾸준히 늘 수 있었던 건 동물복지를 위해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른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 평생을 좁은 닭장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닭을 한 마리라도 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길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냥 기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늘 했던 것처럼 일본을 사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